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톡 시즌2.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가 무기 체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 때문인데요. 값싼 드론 한 대가 값비싼 전차를 격추시키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면서 무기 체계에 대한 상식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톡에서 이 드론, 무인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밀톡 시즌2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를 통해서도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지난 편인가 댓글에서 곽재식 작가의 섭외는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곽재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네, 작가님도 무인기 관심이 많으시죠? 저 관심 많죠. 우리 오늘 대한항공에서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항공 운항하는 회사 아닌가 의아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은퇴하실 때까지 대한항공에서 근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항공에서 하는 사업, 또 무인기 산업에 진출했다. 이 방향 좋은 방향인데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방금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무인기 편에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무인기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두 체계 기업의 개발진들 저희가 어렵게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차세대 무인기 개발센터 센터장 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IG넥스원 항공드론사업부의 송준호 팀장입니다. 자, 이분은 지난해 밀톡 시즌 1 때 두 편이나 출연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에서 만들고 있는 밀톡 외전 히든 챔피언을 진행하고 계신 이준곤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준곤입니다.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진짜 무인기 시장 많이 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무인기를 빼고서는 뭐 개념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의 전장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군수 드론만 하는 업체가 한 350개 돼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민수 분야까지 다 보니까 6,000개가 넘어요. 드론 산업 연합회도 있고요. 기업 연합회도 있고요. 무인기 드론은 이제 우리 일상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한 이유가 아까 6,000개 업체가 국내에서 드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드론 않습니까? 관련 기업들이. 6,000개 중에서 가장 잘하는 두 기업. 6,000대 2의 경쟁력으로 우리가 모셨다. 어마어마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렇죠. 이 미래 전장의 핵심 그리고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무인기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기의 역사를 보면 수백 년 전, 최근을 본다 치면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등장한 무기가 참 많죠. 근데 무인기는 정말 그야말로 21세기 등장한 무기. 과거에는 어떤 무기라고 봐도 되겠죠? 나름대로는 또 뿌리가 있습니다. 좀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1374년에 제주도에 살고 있던 몽골인 세력가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최영 장군이 반란을 진압하러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한 요새에 갔더니 너무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에 적들이 요새를 짓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을 날려가지고 연이 날아가서 그 섬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연에다가 뭘 실어가지고 보냈겠어요? 갈대 씨앗을 달아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갈대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수북하게 자라나서 갈대밭이 쫙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화살을 쌓아가지고 다 태워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론의 원조는 1374년 최영 장군 아닐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드론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좀 실망스러워 하시겠죠. 현대적인 의미의 드론에 좀 가까운 것은 제1차 대전 무렵에 미국에서 개발된 캐터링 버그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가 많이 언급이 되는 편인데요.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다고 하는 그 라이트 형제 중에 동생 오빌 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장수하셔가지고 오래 사셨기 때문에 처음 비행기를 개발하신 분이 무인기 개발에도 관여를 하셨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인기가 상당히 초창기부터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왜냐하면 비행기라고 하면 복잡한 작전을 하고 또 전쟁 상황에 쓰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안 타고 조종해서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자, 무인기가 또 전쟁의 양상을 바꾼 사례도 참 많죠. 여러분들 그 가장 근래에 생각나시는 게 아마 오사마 빈 라덴 그 작전 생각나실 네네. 거예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작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준 역할을 한 게 무인기예요. 그때 RQ-170 센티넬 무인기인데 야 어떻게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을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무인기가 대단하구나. 그 정찰용 무인기의 정말 그 활용을 우리가 정말 실감할 수 있었던 작전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말하나 마나죠. 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월 500에서 800대가 쓰인대요.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올림픽이야. 드론 올림픽이야, 이거. 튀르키예, 이란, 뭐 심지어 뭐 네덜란드, 뭐 온갖 국가들의 그 무인기가 총동원되고 있고요. 골판지 드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진짜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네. 2020년대 보면은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전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실질적으로 무인기가 이거 되네, 공격을 해서 뭔가 이 전세를 바꿀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네라고 느낀 게 그때 전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4년 이제 25년 넘어가는 지금 봤을 때 야, 그럼 무인기 없이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쟁하지? 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의 주요 시설이나 뭐 정유 시설, 그다음에 심지어 정부 건물, 심지어는 백악관까지도 드론이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2022년 12월 말에 북한 드론이 서울과 경기도 상공을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드론을 격추하지 못했고 그 사건이 사실은 22년 말 23년 초부터 국내 국방 분야의 드론의 발전과 대드론 방어 체계의 발전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인기 자체는 가장 큰 이유가 싸고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유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F-22를 기준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한 100조 가까이.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또 하나가 개발 기간입니다. 사실 많은 드론들이 전쟁에 빨리 투입이 돼야 되는데 유인기는 개발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최근에 소형 자폭 드론 같은 경우는 한 2년 내에 개발이 지금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무인기 자체가 전쟁의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쓰이는 무인기 개발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인기 개발한 지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무인기 능력과 개발 기술 수준은 상당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대 이상인데 군단급 무인기, 그다음에 사단급 무인기, 대대급 무인기 다 국내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쓰고 있고요. 육군은 공군은 고고도 무인기는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사와서 쓰고 이제 글로벌워크, 중고도 무인기 국내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 지금 갖고 있고요. 해군도 나름의 무인기를 또 쓰고 있어요. 뭐 S100이라는 지금 이제 또 정보함에 해군에서 쓰는 무인기가 있고 작년 말에 이제 또 서북도서 쪽에 이제 정찰 감시를 또 위해서 새로 사업이 막 착수가 됐죠. 해군 쪽에서도 이제 무인기 사업을 또 착수하고 있고요. 교수님 아까 중고도, 고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도, 고고도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나누고 왜 보통 구분하는 건가요? 그 고고도로 하면은 한 13km 이상 정도를 이제 고고도라고 보고요. 지상에서 6km에서 13km 정도가 이제 중고도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한 1.5km, 2km부터 아까 그 6km 정도까지 이제 그냥 일반 저고도, 1.5km 이하는 그냥 초저고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고고도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급 무인기죠. 거기는요. 네, 그래서 약간 인공위성 대신에 쓸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인가요? 그거는 뭐 그냥 조용히 날아다니면서 채공 시간도 길고. 미국에서 위성으로 이런 문서들 다 읽는다라는 뭐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고도 무인기 같으면 여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고고도는 절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보자산 확보를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 않은 게 이제 20-30km까지 올라가면 성층권으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너무 희박하죠. 공기보다도 온도 변화도 심하고요. 압력 변화도 워낙 심합니다.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고도 무인기는 약간 비밀에 쌓여진 이제 FMS 이제 정부 대 정부로 구매를 한 무인기인데요. 미국의 이제 노스록 그룹 안에서 제작한 무인기인데 이 근처에서 운영해요.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근처에서 운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보자산용 무인기라 가지고 우리가 막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F-35 우리 스텔스 전투기처럼 미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또 그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이제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한 사항이 좀 있는데
또 이게 또 특수한 목적에 또 높은 정보 자산을 요구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보고도 무인기는 저희한테 팔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구경도 잘 못하는 기종이에요. 77m짜리 기체를 운용할 곳도 없습니다. 활주로 길이만 한 4km, 3km 이상 지금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뛰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MTCR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작년 밀톡 그 유도무기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MTCR이라고 있는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운국이 한 35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비해운국에 만약에 수출한다면은 다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무인기가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MTCR의 통제가 받기 때문에 엔진 뭐 그 안에 모든 부품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미사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모든 기술 자체가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기준 자체가 지난 정부 때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완화시켜 주긴 했어요. 근데 워낙 그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예로 2010년도에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글로벌워커를 구매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산 자체를 우리한테 팔기는 하는데 운영은 미군에서 한다. 그럼 저희 자산이 아니잖아요. 돈만 내고 정보만 획득하는 그런 상황이 약간 집을 샀는데 약간 전세 사는 것 같은.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고도 무인기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내 무인기 플랫폼들 뭐 쭉 말씀을 좀 중간중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시면요. 오늘 아마 관심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스텔스 무인기. 네. 그리고 그리고 그거죠. 가오리 아닙니까 이거 가오리. 예, 가오리 맞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동시에 여러 대 편대 비행하는 기술들, 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4단급 무인기. 요건 이제 전력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육군에서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고 4단급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 자체도 조종사가 노터치를 하는 상황. 그 정도까지 지금 자율 비행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급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쿼드콥터. 보통 2시간 비행한다 그러면 다들 놀라시던데 2시간 이상 지금 저희가 기록상으로 한 3시간 가까이 지금 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소형급인데 탄을 캐리하는 그런 뭐 드론들도 저희가 지금 개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소형급 드론이나 무인기를 현재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양한 임무에 쓸 수 있는 다목적 무인 헬기, 그다음에 정찰 임무와 자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그리고 40kg의 화물을 원하는 지역에 움직일 수 있는 페이로드 40kg의 수송 드론을 현재 개발을 거의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런저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항공에서 말씀하신 그런 무인 편대기 사업이나 스텔스 무인기 사업에는 저희가 지상 통제 체계 또는 기체와 지상체 간의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도 하시지 않습니까? 통상 무인기에는 임무 장비가 EOIR이나 이제 카메라 그리고 영상 레이더는 싸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가지 제품을 다 보유하고 개발을 완료했고 이제 무인기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런 EOIR이나 싸를 맞춤형으로 개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싸는 그 위성편을 네, 보시면 네.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처음에 무인기가 사람들한테 딱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뭐 미국에서 프레데터, 뭐 리퍼 이런 거 개발해서 내놓으면서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조종사도 안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떨어뜨려 봐야 그 기계와의 싸움일 뿐이다. 이게 주는 어떤 충격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비행기 같이 생긴 게 프로펠러 돌리면서 날아와가지고 막 미사일도 쏘고 하는데 사람이 조종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20년 전에 한번 이렇게 싹 떴었다면 요즘 뭐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 이런 얘기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드론들이 운반할 수 있는 무게가 한 4kg, 5k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수류탄 같은 거 무게 뭐 300g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 몇 개씩 드론에다 붙여가지고 그 마트에서 사오는 드론도 그런 거 장비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값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드론도 굉장히 대량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또 전장의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형 무인 전투기 이야기 하기 전에 미국 공군이 최근에 이 F-35 같은 주력 전투기를 호위하면서 이 협동 작전을 펼칠 협동 전투기 CCA라고 하는데요. CCA 개발 회사를 선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이 갖추려는 기종과 체계 뭐 어떤 건가요? 요즘은 미국에서도 유인 전투기 안 만듭니다. F-22 이후로 네. 비용과 개발 기간으로 인해서 안 만드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일단 조종사들을 양성시키기 위한 비용도 확실히 줄어들고, 많지 않죠. 예. 그리고 사실 돈보다도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인기를 더 개발 안 하고 무인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고, 근데 무인기로 가다 보면 총 한 자로 가지고 드론이 가본들 저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집이라는 형태의 어떤 드론 운영 개념이 지금 들어오게 되었고, 그게 전투기로 올라가면 전투기와 같이 협업하는 개념의 편대 무인 형태로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 한 대나 F-22 한 대에 서너 대의 무인 편대기가 형성이 되어서 적지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형태의 무기 체계가 지금 개발 진행되고 있고,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재미있게 들은 걸로 그렘린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특히 이제 우주에서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오거나 하면 먼저 이렇게 되게 큰 우주선이 이렇게 한 대가 나타납니다. 모선이라고 하는 되게 큰 우주선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약간 문이 열리면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우주선 비행기들이 여러 대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막 공격을 하다가 다시 막 모선으로 돌아가고, 그럼 우리 편은 이제 모선을 공격을 해서 꼭 폭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맨날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그렘린 프로젝트라는 거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니까 수송기 같은 큰 비행기에 조그마한 무인기를 싣고 다니다가 그거를 이제 공중에서 무인기를 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다시 공중에서 수송기로 되돌아오게 하는, 마치 그 옛날 SF 영화에서나 나오던 모선이 조그마한 비행기를 싣고 다니면서 공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모함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활동한다라는 뭐 그런 프로젝트가 나온 것 같던데요. 이런 거 도대체 왜 하는 것이고 네. 과거의 기술과는 뭐가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소형, 중형, 대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곳까지 내려가서 정보를 확보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렘린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모선에서 자선을 가지고 소형제 드론이 임무를 할 수 있는 지역까지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고 살아남는 자선은 그냥 회수를 하는 거고 아니면 버리는 거고, 이제 소형 드론은 소모품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로얄 윙맨이라는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편대기 개념인데요. 주 유인기가 한 대가 있고 그 주변에 편대기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인기 한 대가 가면 임무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근데 여러 대의 편대 비행을 하면서 각각의 임무를 할당해주고, 어떤 놈은 가서 정찰하는 거고, 어떤 거는 가서 공격을 하는 거고, 어떤 거는 기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만약에 가다가 적과의 조우가 돼서 도구 파이팅이 되면 유인기 조종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무인기가 가서 전쟁을 하거나 자폭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매버릭 영화에서 보면 혹시 네. 보였습니까? 네, 뭐 거기서 되게 네. 결정적인 장면에서 톰 크루즈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 후배를 딱 막아주고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로열 윙맨입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이게 유인기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 대의 편대 무인기가 적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레이더 기지가 어디 있는지, 미슬 기지가 어디 있는지, 실제 적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렇게 정보가 획득이 되면 그 이후에 유인기가 가서 적들을 섬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OBSS라고 하는데, Off-Bound Sensing and Station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들도 지금 하고 있고. 미래가 되면 적기들이 이렇게 쭉 날아오면 네. 어떤 게 사람 타고 있는 건지 어떤 게 조종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막 되게 헷갈리고 구분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네. 뭔가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 아니면 무슨 판타지 영화 이런 거 맞습니다. 보면 네, 네. 마법을 딱 부리면 똑같은 사람이 한 5명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OBS에서 개념입니다. 딱 진짜 본체를 공격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잖아. 나머지는 다 막 허수아비고 막 그런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영화 스텔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네. He's going rogue. I'm taking fire. Must engage. Situation is critical. 스텔스의 어떤 무인기 한 대가 여러 유인 편대랑 같이 비행을 하면서 임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이 스텔스 무인기가 뭐 영화 말미에는 대신 죽죠. 예, 네. 죽어주잖아요. 예, 그 개념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봤는데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네. 미국이 20년 전에 벌써 그런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자체도 놀라웠고 또 그 영화를 보면 무인 전투기가 학습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이 편대를 이루고 있는 유인 조종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나 어떤 보완점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미국은 연구를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AI 파일럿 부분입니다. AI 파일럿이 되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가 비행 자유라. 말 그대로 비행을 얼마나 이제 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임무 자유라. 예, 임무 자유라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도 비행 자유라는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게 이제 레벨 10이 있으면 한 7, 8단계까지는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임무 자유라는 반드시 사람이 개입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확인이 됐어요. 이게 진짜 적인지 아닌지 공격할지 말지에 대한 디시전은 지금 사람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인륜적인 측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사람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될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보니까 형상이 다 비슷해요. 그걸 이제 그 한국말로 그 이제 친구 이름이 아니라 전익기라 그러거든요. 전익기. 네,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아, 네. 이끼 형님 아니고요. 전익기. 전익기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I'm 익기 아니에요. 그게 동체와 날개가 이제 통합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텔스 기능도 하려고 채공 시간도 고려했을 때 그래서 형태가 다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막 열심히 아까 개발하고 있고 프로젝트 이름도 되게 웃겨요. 발키리. 뭘 밝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XQ67이라고 해가지고 제너럴 아토믹에서 만든 이번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무인기 뭐 잘 만드네라고도 하지만 거기에 이면에 숨겨진 게 뭐냐면 결국 비용이에요, 비용. 이게 우리 차량도 플랫폼 공통화 하잖아요. 샤시 딱 해놓고 모듈 얹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차로 빼고 여기는 무슨 차로 빼고 그러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거를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군사적인 임무에 맞춰서 하지만 요거를 빠르게 값싸게 만들려면은 플랫폼 공통화. 요 사업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플랫폼 공통화 사업을 위해서 요 XQ67 사업을 지금 해서 초도 비행을 한 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국들로부터는 당연히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게 무인기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서 나를 감시 정찰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 난리 날 거고 일본에서도 난리 날 거고 러시아에서도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각국들은 뭔가를 지금 다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 내가 보니까 요 정도가 아마 알려진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LIG 렉슨도 뭔가 같이 하고 아,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 형상이 다 전체가 다 날개로 되어 있는 전익기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익기 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항공에서 하는
가오리 같은 거 네. 훨씬 이해 잘 되고 가오리 형 어떤 형태인지 바로 딱 떠오르잖아. 홍어 느낌 바로 약간 먹음직스럽고 우리가 먼저 이거를 딱 치고 나갔으면 전 세계에서 그 모양을 다 가오리 형이라고 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는 말씀하셨지만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긴 합니다. 2020년에 이 국가연에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 말씀하신 가오리 X를 공개를 했습니다. 가오리는 미국의 그 무인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미국과 비교라면 사실 연구 개발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뉴스상에도 나와 있지만 초도 비행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비행도 가능하고 소위 말하는 RCS 성능, 즉 그 비탐 능력도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개발해서 양산을 보내려고 하면 사실 소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소재 자체는 대부분 미국산. 우리가 지금 하겠다 그러면 엑스포트 라이선스에 걸려서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소재를 개발해야 되는데 소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재가 없고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을 텐데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도 없고, 예. 지금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체계업체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전략적으로 좀 뭔가 접근해서 좀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오리도 이 미군의 그 협동 전투기처럼 네. 우리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 초 정도 되면 시제품이 나올 거고요. 네. 27년 정도 되면 아마 편대 비행을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 편대 비행은 그러면 국산 전투기 KF-21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장담은 못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하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는 개발할 때 어떤 기체가 오더라도 어떤 유인기가 오더라도 운용될 수 있도록은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상상을 해보니까 가오리와 KF-21이 함께 협동 작전을 펼친다. 굉장히 멋질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한 2030년쯤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7년도에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김현철 정보가 아닙니까? 나왔네. 제가 잘못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3년이나 땡겼어요. 그러네요. 네. 드론이 적에게 격추되거나 잡혔을 때 우리 정보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막습니까? 예, 일단 드론이 추락하거나 탈취됐을 때 적에서는 이제 그 드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드론에 장입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아군의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안티템퍼링이라는 이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메모리에도 보안 영역과 일반 영역이 있어서 보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은 보안용에 넣어놓고 암호화된 파일로 또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누가 내 드론을 접근하려고 할 때 탈취됐을 때 어떤 이상한 접촉이 온다면 바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또는 초기화하거나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 조종사와의 어떤 컨택이 끊어졌을 때는 그런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미리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인기나 유인기에 제일 중요한 그 정보가 암호 코드입니다. 예, 암호 코드가 탈취되는 순간 우리 전군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인기 자체가 적에게 탈취가 되거나 추락을 하거나 뭔가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제로라이즈 시켜버립니다. 암호 자체를 소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이 다 넘어가더라도 암호 코드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기능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로라이즈 기능이 있는 암호 장비는 사실 소형에는 탑재가 안 되고요. 예, 대형급에는 이제 중대형급 이상의 기체에만 지금 탑재가 되고 그 소형급에는 사실 국내에 국정원에서 개발해 놓은 KCMBP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화처럼 해서 탑재를 하고 걔 같은 경우에는 제로라이즈 기능을 지금 별도로 넣어서 소거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KC MVP. 맞습니다. 저희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무인기로 열심히 작전을 수행을 하고 이제 작전 임무를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상 아무래도 이제 작전하고 이제 복귀하는 것까지 조정하기 조금 귀찮잖아요. 좀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당장 급박하게 다른 업무에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알아서 되돌아오는 기능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거의 있을까요? 웬만한 무인기나 드론에는 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최초의 조종사가 임무를 계획을 하고 임무를 드론에 이제 보내주고 그에 따라 임무를 진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임무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최초의 출발한 위치로 내가 스스로 돌아오거나 그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항법적인 기능이 제한이 돼서 만약에 GPS 수신이 안 되면 처음에 출발한 위치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드론에 달려있는 EOIR 카메라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진과 내가 가면서 비행하는 사진을 서로 비교해서 그런 이제 지형대조항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보고 말하는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기 계획된 안전지대로 복귀해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제3의 안전지대.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요즘 드론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 드론 종류들 보다 보면 뭐 쿼드콥터 뭐 이런 형태로 위로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바로 수직 상승하는 뭐 그런 형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날개가 커가지고 날아다니는 거는 뭐 어떤 건 이렇게 사람이 던져가지고 날리는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발사시키는 기계, 사출기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얹어놓고 쏘는 방식으로 날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특이하게는 뭐 이렇게 약간 방향이 두 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위로 떠오를 때는 위로 돌리는 걸 사용하다가 앞으로 날아갈 때는 또 딴 거를 돌려가지고 날아간다거나 뭐 날개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게 방향을 바꾸는 형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고 어떤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내 새끼 입장에서 내 새끼라는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 사실은 그 무인기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임무입니다. 예, 임무를 어떤 임무를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 그 기체 형태가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무 자체가 시간이 길면 프롭이 장착되어 있는 쿼드콥터나 수직 이착륙 방식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장기 채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고정익 형태의 기체가 유리한 상태입니다. 훨씬 더 비행 시간이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수직 이착륙에 대한 소요가 지금 계속 많아지는 건 일단 활주로가 필요가 없죠. 예, 활주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시설 필요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악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그 전방 부대 쪽에는 그래서 수직 이착륙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군에서 요구하시는 건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합적인 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수직으로 떠서 푸셔로 가는 게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 프롭 자체를 틸팅하는 방식. 예, 그걸 이제 틸트로터라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영화 같은데 보면 틸트로터가 멋있긴 진짜 멋있는 것 같던데 막 변신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틸트로터는 프롭이 아니라 로터입니다. 예, 이게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날개고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프로펠러로 보시면 되고요. 그 틸트로터 방식은 좋긴 한데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항공에서도 지금 개발을 했고 비행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 유지비나 개발비나 제작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시장에 내놓는 게 좀 부담스럽고 군에서도 요구는 하세요. 100원짜리를 좀 싸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팔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 중에 틸트로터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가 이륙할 땐 이렇게 돌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와서 돌거든요. 아니면 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천위 과정에서 실제로 추락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이 타이밍을 어떻게 제어하냐 그 비행 제어 알고리즘 설계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요. 저희도 많이 떨어뜨려 봤습니다. 비행기 기체 위에 자동차 타이어가 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체 왜 비행기 위에 자동차 타이어를 잔뜩 올려놓은 걸까?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커다란 군함을 향해 접근합니다. 잠시 뒤 군함에서 커다란 화염이 솟구치더니 머지않아 군함의 또 다른 방향에서도 잇따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드론이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서
당연히 이에 맞서는 방어 체계에 대한 요구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러시아 전차 부대를 보면서 모든 무기 체계에 이 드론을 방어하는 체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각성이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드론을 어떻게 잡을 거냐. 처음에는 뭐 새 잡듯이 새 잡을 때 쓰는 산탄총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보급을 해가지고 그걸로 정말 새 잡듯이 공격을 해서 잡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나왔었고요. 거기 이제 조금 더 추가된 거는 뭐 스마트 슈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준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추적을 해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장치를 붙인 다음에 조준을 해가지고 산탄총 같은 걸로 쏴서 드론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물 같은 거를 공중에 어떻게 뿌려볼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왔었던 적이 있고 조금 더 지능적으로는 어차피 드론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조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전파를 교란시킬 수 있는 재민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적의 조종을 방해한다거나 해킹을 해가지고 적의 드론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적이 드론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드론을 보내가지고 드론 대 드론으로 제압을 해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기사에서 많이 언급이 된 것이 지난 7월 11일에 세계 최초로 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이용을 해서 소형 드론이 공격을 해오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떨어뜨리겠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뭐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다양한 기술들이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막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드론 체계는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RF 전파를 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영역 내의 드론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드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드론은 드론에 대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하드킬, 소프트킬은 소위 말하는 소형급들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대형급, 스텔스 이런 것들은 대공방위 체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스텔스는 현존하는 레이더망으로는 아직은 탐지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좀 지나면 이제 드론이 정말 아까 작가님 얘기하셨는 1인 1드론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사생활 침해가 당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어 또. 그러면 1인 1 안티 드론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누가 정말 농담으로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드론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진짜 드론 하나씩 있어서 아기를 품고 나중에 진짜 어떤 건물에 갔다가 내가 그냥 충돌시킬 수도 있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 드론에 대한 요즘에 뭐 안티 건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이런 쪽의 산업들과 기술들은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나중에 미래가 되면 약 교통 경찰이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경찰 같은 게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다 안티 드론 건을 차고 다니면서 그렇죠? 드론들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를 것 같아요. 드론 건 딱 쏘면 딱지가 빡 날아가지고 그렇죠. 붙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무력화시킬 겁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안티드론 작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국내에서 드론과 대드론 방어 체계를 함께 개발 생산하는 기업은 LIG 넥슨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 대드론 체계가 몰랐습니다.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의 고사를 보면 그 모순이라는 고사가 나왔던 배경이 어떤 상인이 이 창은 절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다. 두 개를 동시에 판매하려고 했던 상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창과 방패가 거의 무한루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드론 체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적의 드론이 날아오는지를 탐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자산은 기본적으로 국지방공 레이더. 그리고 지상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아주 소형의 A사 레이더 같은 걸로 적의 드론을 날아오는 걸 일단 탐지를 먼저 하고 나면 3km 이내에 오게 되면 EOIR 카메라로 무력화해야 될 드론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될 드론인지 정확히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하드킬, 소프트킬 방식으로 드론을 무력화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소프트킬도 쓰고 하드킬도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0년대 중반경에 우리나라에 뭐 드론 정찰기가 침입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술렁술렁 했을 때 그때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던 게 언뜻 기억나기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다들 막 감시하고 있을 때
새들이 날아오는 거를 드론으로 착각해가지고 한 번만 비상 걸렸다가 새였다 뭐 이런 거 몇 번 있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큰 항공기는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잘 구분이 되고 이제 작은 드론들을 잡았을 때 그게 새인지 드론인지 또는 군집 드론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I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걸로 스스로 학습된 결과를 통해서 이 물체가 드론인지 새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좀 첨언을 하면 제가 이번에 유로사토리 갔다 왔잖아요. 레이더에다가 AI 소프트웨어를 입히면 얘가 이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AI가 없는 레이더가 딱 나와요. 그럼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새부터 시작 다 들어가 있어. 근데 AI를 입혀서 학습시킨 레이더에는 아예 새나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말 내 필요한 정보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많은 회사들이 전시를 하는데 야, 이것도 이번에 AI 없으면 안 되겠네 앞으로라는 생각 들 정도로 아까 우리 송 팀장님 말씀하신 게 딱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무인기하고 대드론 체계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하나는 공격하는 쪽, 하나는 방어하는 쪽, 창과 방패 끝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위에 있는 느낌인가요? 어떤 게 더 좀 개발이 더 쉽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어서 둘 다 어렵습니다. 네, 둘 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드론 자체를 개발하는 게 업무적으로는 더 수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드론이? 예, 드론 자체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대드론 방어 체계는 또 부가적인 분석과 또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작은 드론을 하셔서 저런 얘기 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건 중소형급 이하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형급은 3,000곳 이상 중소형급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만들어냅니다. 쉽게 이제 제작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시는데 중형급 이상에 올라가면 인증받기도 쉽지 않고 거의 유인기 수준으로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증 체계가 무인기에 맞게 좀 바뀔 필요도 있겠군요. 최근에 많이 완화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인기도 비행기입니다. 중형급 이상 무인기는 되게 이제 소형급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쉽게 보세요. 뭐 심지어 넥슨도 지금 이제 좀 진입을 하셨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발 비하인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밀톡에 출연하셨던 수많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수출 담당자분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처음 너무 두려웠다. 살생부에 올라간 기분이었다고까지 하셨거든요. 두 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이 개발팀 들어가셨을 때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제가 한 20년 넘게 한 25년째 이제 항공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 분위기 엄청 살벌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발한 게 유인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유인기다 보니 각 부서 간의 알력, 그 알력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으니까 서로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내가 맞다. 그래서 서로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그게 언제 풀리냐면 딱 초도 비행할 때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막 울어요. 진짜 지금 저 막 눈물 날라 그러는데 막 울어요. 그리고는 옆에서 싸웠던 사람들 없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됩니다.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대성 통곡하는 애들도 여러 명 봤고요. 그 정도예요? 예. 하는 건 좀 힘든 편인가? 뭐 업무적으로 힘들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딱 떠오르는 순간 꺼이꺼이 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청춘의 시간을 바친 그 결과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유인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3개만 하면 자기 인생이 다 간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당 10년 이상 하니까. 근데 무인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중고도 무인기도 보면 거의 탐색 개발부터 양산 보내는데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 뜨는 거 보면 감동의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네. 무인기에 사람은 안 타고 있지만 네. 개발자들이 영원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송 팀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예. 항공 쪽에 종사하는 이 항공쟁이들은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순간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고 좀 더 다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시험을 하다 보면 드론은 추락을 합니다. 네. 거의 무조건 최소 1회 이상. 근데 추락하고 나면 분위기가 정말 싸해지거든요. 시험장 분위기가. 그럼 기체를 이렇게 하나씩 수거해서 살릴 수 있는 거 있나 좀 찾아보기도 하고
고장 탐구를 들어가는데 각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처음에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팀이잖아요. 정말 많이 도와주면서 밤도 새고 이런저런 분석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좋은 물건도 나오고 동료들 간에 또 이 우애도 좀 돈독해지고. 근데 저는 이제 사업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생길 때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경영진에 또 보고를 하고 이런저런 승인이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날개가 있으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저희는 항상 그럽니다. 잘 내려와야 된다. 예. 저희는 추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접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접지. 예. 땅과 어떻게 접지시킬 거냐. 잘 랜딩 시키는 게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항상 그거에 염두에 두고 이제 비행 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시 다가오면 떨어진다 말하면 재수 없다고 볼펜 같은 거 떨어지면 볼펜이 땅에 붙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었는데 추락이란 말을 최대한 안 쓰고 접지한다. 접지한다. 그 네. 대드론 방호차계 쪽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밍이라는 이제 소프트킬 방법으로 드론을 무력화시킬 때 가끔 실제 드론이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잘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드론을 또 써야 되고 그다음에 회수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뭐 밑에 이불이라도 깔아놓나요? 어떻게 해야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막 간척지, 갯벌 뭐 이런 데 떨어지면 딱 이제 나도 회수해야지 그러면서 다들 막내를 쳐다봅니다. 투덜투덜 대면서 다녀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밍을 건다는 건 이제 기본적인 GPS 신호나 이런 거를 주변에 수 킬로미터의 신호를 다 이렇게 없애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실제로 그거 하게 되면 핸드폰의 이제 위치 서비스가 먹통이 되거나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이제 작동이 안 하죠. 팀장님 그 실험하는 척하면서 술 드시러 가신 적 있나요? 막 차가 막 바다 위를 달리고 있거나 정말 하늘을 막 날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드론을 시험할 때나 대드론 방호차기 시험할 때는 모두 정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서만 해당 기간 내에 정해진 룰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 비행을 할 장소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일부 지자체의 승인을 좀 받아서 지금 진행하기도 하는데 사실 조그만한 소형 쿼드콥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몇 군데 조그만하게 하나씩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중대형급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활주로 있는 건 결국은 군 시설밖에 없고 군의 이제 승인을 받아서 비행을 해야 되니 국가인에서 열심히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주시고 계신 부분이고. 네. 그리고 어떤 시험장을 가면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시험하러 가면 어떤 시험장을 갔더니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딱 한 칸이 있어요. 야외에. 근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엔지니어들이 예를 들면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시험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네, 회사에 이제 건의를 합니다. 이런 시험장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뭐 작게는 몇백에서 한 2, 3천 정도까지 가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시험장에 설치를 어제 끝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회장님과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기업체에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그거를 해줘야 되나요? 그 대부분 드론 시험장이 지자체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 지자체에서 예,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은 투자를 많이 안 하죠.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드론 개발비에 화장실 설치비도 포함되어 있구나. 저희는 그거를 회사 투자비로 일단 설치를 하고 나중에는 그 다시 사실은 회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재활용합니까? 화장실도? 기부채납 형태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음에 오시는 분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예. 저희도 화장실 설치 엄청 했습니다. 이거 정말 흔한 일이네요.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려면은 좀 이런 편의시설들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험장에는 호텔급 화장실이 그러니까 있다. 우리 이런 느낌으로. 뭐 아주 음료수도 무한 제공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아닌가요? 뭐 캠핑카 같은 거 한 대 보내준다. 그렇죠. 예.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지자체들도 있으세요. 근데 일부 지자체는 관심이 없는 데도 있으시고 저희는 특히 군시설을 활용하는데 군에다가 저희가 세팅해 주세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설치를 다 하고 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이게 드론 기술 이런 게 되게 첨단 기술인 것 같아도 이 현장의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네요. 화장실에 문제가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화장실 이슈네요. 아, 사실 밥 먹기도 힘들어요. 하긴, 왜냐하면 군 시설이나 이런 활주로가 있는 곳이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면 밥 먹으러 나가려 그러면 한 3, 40분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점심시간 2시간이에요. 일단 음식 배달용 드론부터 먼저 개발해가지고 들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계속 무인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무인기가 어떤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게 될지 정말 무인기가 이제는 유인기를 대체하는 날이 올지 조종사라는 직업은 정말 사라지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송 팀장님? 유인이 직접 운영하는 전투기나 어떤 항공기도 나중에는 다 무인기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무인기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나름 관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임무를 어떻게 계획해서 임무를 보내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이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날아다니는 것 자체는 저는 언젠가는 다 무인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토의됐던 것 중에 하나 로얄 윙맨이잖아요. 내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임무 자유라 측면에서 봤을 때 임무 자유도를 드론한테 주면 터미네이터가 될 겁니다. 예, 기계가 사람을 공격하는 세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무 자유도에 대해서는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된다.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인기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인기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생존성 보장 측면에서도 유인기를 줄이고 무인기로 임무 다양성을 가져가고 전장의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다수의 드론을 활용을 해서 임무를 다변화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는 아마도 무인기가 유인기를 대체하지 않을까. 국기연에서 발행하는 그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각 그 무기 체계별로 몇 점 전 세계 몇 위 이게 나옵니다. 근데 무인기가 특이하게 15년도에는 2015년도엔 저희가 전 세계 7위였어요. 점수 85점, 네. 100점 만점에. 근데 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8위로 밀렸어요. 점수도 떨어졌어, 82점으로. 혹시 저도 한국 사람인가 봅니다. 화가 나네요, 갑자기. 아니, 애가 성적 갖고 왔는데 뭐야, 왜 떨어져?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화가 나네요, 갑자기. 그동안 밥 차려줬지, 뭐 학원 보내줬지, 왜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를 보는 것 같네요. 15년에서 20년 7년간을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무인기 기술이나 개발을 안 했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갔다는 얘기야.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유인기에 대한 얘기도 계속 우리 하지만 무인기에 대한 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6회공이 다 플랜이 막 있어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그 계획이 없어요. 이게 미국은 이거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에 좋은 자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많은 무인기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다양한 컨셉을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이젠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뭐 프랑스만 아니라 지금 튀르키예보다도 지금 우리가 뒤에 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폴란드 무인기 자폭 무인기 되게 좋아요. 예전에 KT-1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막 수입해가지 않았습니까? 사갔죠. 우리한테 와서 다 배워갔죠. 근데 이제는 어쩌면은 저 친구들 우리보다 무인기 기술 뛰어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투자해 주시고 많은 우리 개발자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더 기술 수준도 올리면서 자부심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 무인기 개발하시는 분들 진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밀톡 시즌2 5화 무인기 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비판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MU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인기 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대드론 얘기를 해서 대드론이 얼마나 큰 드론입니까라는 아주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고 계속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드론 일반인들이 볼 때 대드론 하면 이 사이즈가 얼마예요? 막 이러는데 엑스라지 드론. 네, 엑스라지, 초엑스라지 드론. 좀 지나면 이제 드론이 정말 아까 작가님 얘기하셨지만 1인 1드론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 사생활 침해가 당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어 또. 그러면 1인 1 안티 드론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